1997년 가을, 서울 외곽의 희망의 집 고아원에는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고 있었다. 9살 윤도연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에게는 이 고아원이 세상의 전부였다. 전쟁이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여파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 야, 새로운 애가 왔다. 옆방 아이가 소곤거리는 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원장 선생님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한 아이가 보였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아이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도연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같은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강민아,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 곳이야. 걱정하지 마. 다들 좋은 아이들이거든. 원장 선생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이강민을 달랬다. 강민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안고 서 있었다. 그 보따리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연은 왠지 모르게 그 아이에게 끌렸다. 그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일까, 아니면 그 아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묘한 슬픔 때문일까.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은 강민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윤도연이야. 너는? 이강민.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오늘 왔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이 두 소년의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다. 강민은 말수가 적었지만 도연의 배려 깊은 성격 덕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도연은 강민에게 고아원의 규칙들을 알려주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왔다. 강민아, 밤에 무서우면 나한테 와도 돼. 도연은 어느 날 밤 악몽에 시달리는 강민을 달래며 말했다. 그날 밤부터 강민은 도연을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는 진짜 형제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두 소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도연은 강민을 보호하는 큰 형의 역할을 자처했고 강민은 도연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함께 숙제를 하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꾸었다. 형,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진짜 가족이 되자. 강민이 어느 날 밤 별을 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가족이야, 바보야.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2000년 봄 한중년 부부가 고아원을 찾아왔다. 사업가인 남편 박재원과 교사 출신의 아내 김미숙은 아이가 없어 입양을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건은 특별했다. 저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요. 김미숙의 말에 원장 선생님은 즉시 도연과 강민을 떠올렸다. 정말이에요? 우리 둘 다요?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내며 언젠가는 자신들도 헤어질 날이 올까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이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면접 과정에서 박재원 부부는 두 아이의 끈끈한 형제에 감동했다. 도연이 강민을 챙기는 모습, 강민이 도연을 따르는 모습에서 진짜 형제 이상의 정을 느꼈다. 우리가 진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원의 진심 어린 말에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2000년 5월 도연과 강민은 마침내 고아원을 떠났다. 그들을 배웅하는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뒤로하며 두 소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재원 부부의 넓은 집에서 각자의 방을 가지게 되었지만 처음 며칠간은 함께 한 방에서 잤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새 집의 침대에 누워 강민이 속삭였다. 응, 진짜 형제가 됐어. 도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운명적인 입양이 사실은 더 큰 운명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들의 과거가 단순히 전쟁고아라는 공통점만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행복한 시작이 언젠가는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박재원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에서 도연과 강민은 건강하게 자라났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며
진짜 형제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2018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29살이 된 윤도현은 대학 동기들과 만나 근황을 나누고 있었다. 법대를 졸업한 후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반면 강민은 예술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개인 전시회도 몇 차례 연 그는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형, 오늘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상한 걸 봤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민이 도연에게 말했다.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었다. 1989년 기사인데. 혹시 이 사람이 형 아버지는 아니야? 도연은 강민이 건넨 신문을 받아들었다. 노란 빛이 감도는 오래된 신문에는 산업체 화재 사고로 3명 사망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망자 명단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윤성호 35였다. 어떻게 이런 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윤성호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고아원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만 전해졌기 때문이다. 나도 놀랐어. 그런데 형, 여기 더 이상한 게 있어. 강민이 다른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며칠 후에 속보였다. 화재 원인 규명. 인위적 방화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용의자 검거 소식이 있었다. 도연은 그 기사를 읽으며 점점 창백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화재는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공장 사장과 노조 간의 대립이 극심했고 결국 누군가가 공장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화재로 밤늦게 잔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강민아, 이거 너무 오래된 일이야. 우리가 알 필요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갑자기 강민의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형, 이거 봐. 강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체포된 용의자의 이름이 있었다. 이진수 38, 공장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 설마. 도연이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 이름이 이진수야. 강민의 말이 떨어지자 카페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성은 달라도 같은 화재 사건, 같은 시기. 너무나 명확한 연결고리였다. 집에 도착한 후 도연은 양아버지 박재원을 불렀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박재원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도연아, 왜 갑자기 그런 걸? 오늘 우연히 아버지와 관련된 기사를 봤어요. 1989년 화재 사고. 박재원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역시 사실이군요. 도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박재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과거를 알고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니? 그 순간 강민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컴퓨터 프린트물이 들려 있었다. 형,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강민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더 찾아봤는데 이진수가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강민이 건넨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진수는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었다. 그는 해고된 노동자였고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한 것은 회사 측 간부였던 윤성호였다. 이진수는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자살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유서에서도 자신은 화재와 무관하다고. 박재원이 고개를 저었다. 강민아, 그때는 워낙 복잡한 상황이었어. 진실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강민이 대신 말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함께 만들어온 아름다운 가족 사진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일까? 강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형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도연 역시 비슷한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양어머니 김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두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우리 진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실을 찾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왔고 이제 그들은 그 그림자와 맞서야 했다.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여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1989년의 신문 자료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오래된 신문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있다. 도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찾던 기사가 화면에 나타났다. 동일산업화재 사건 재수사 요구 1990년 1월의 기사였다. 이진수의 가족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진수는 동일산업의 생산직 반장이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부당해고라며 강하게 저항했다. 그리고 그 해고 결정에 관여한 인사 담당자가 바로 윤성호였다. 도연 씨?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혹시 윤성호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순자라고 합니다. 이진수의 아내였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강민은 자신도 고아라고 했었는데. 놀라셨죠? 강민이는 저를 모를 거예요. 제가 강민이를 고아원에 보낸 후에 사정상 찾아갈 수 없었거든요. 최순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복잡했다. 이진수가 자살한 후 그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 사이 어린 강민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퇴원 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강민이가 도연 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을 해고시킨 사람의 아들과. 정말 아버지가 이진수 씨를 해고한 게 맞나요? 최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 하지만 도연 씨, 당신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시 윤성호 씨는 단순한 인사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윤성호 씨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도연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화재는? 제 남편이 한 게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범인으로 몰았죠. 최순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요.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회사의 비자금 관련 자료, 윤성호가 작성한 내부 고발 보고서, 그리고 진짜 화재 계획을 담은 메모들까지. 이 자료들로 보면 진짜 범인은 당시 동일산업의 상무였던 김철호입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을 거부한 윤성호 씨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남편을 모두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도연은 문서들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아버지는 부정을 거부한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강민의 아버지 역시 무고한 피해자였다는 것.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 그럼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김철호가 워낙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증거들이 없어졌죠. 이 문서들도 남편이 미리 저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에게서 온 전화였다. 형, 어디야? 집에 사람이 왔는데. 누가? 최순자라는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도연은 최순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강민이를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집으로 가겠습니다. 강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강민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이 진실을 알고 나서도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강민이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그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강민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에게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아버지들. 둘 다 피해자였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최순자는 2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놨고 강민은 잃어버렸던 어머니를 되찾았다. 그리고 도연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강민의 표정은 복잡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20년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형.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도연은 강민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일주일 후 도연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나와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최근의 일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했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강민이었다. 강민아, 여기서 뭐해? 강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형, 나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형, 나 고백할 게 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것,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계실 때 가끔 면회를 갔었어. 그때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 윤성우, 동일산업. 그런 단어들을. 도연은 강민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점점 나쁜 예감이 들었다. 고아원에서 형을 처음 봤을 때 성이 윤 씨라는 걸 알았어. 그때부터 의심했던 거야. 혹시 형이 그 윤성호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그럼 너는? 응. 나는 의도적으로 형에게 접근했어.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복수하려고.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에게. 도연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기억이 순식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입양된 것도? 그것도 내가 계획한 거야. 박재원 부부가 고아원에 오신다는 정보를 미리 들었어. 그분들이 2명을 함께 입양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그래서 형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거야. 도연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20년간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야. 강민이 급하게 말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형과 함께 살면서 진짜로 형을 좋아하게 됐어. 진짜 형제가 된 거야.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중학교 때쯤 형이 내가 따돌림 당할 때 도와준 그때부터인 것 같아. 그때부터는 정말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 도연은 그때를 기억했다. 강민이 전학생이라는 이유로 몇몇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연이 나서서 강민을 보호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강민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했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평생.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강민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타나시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강민을 바라봤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다. 형,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알아. 하지만 내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지난 15년간은 정말 진심이었어.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순자에게서 온 전화였다. 도연 씨, 죄송한데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최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어젯밤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가 없어졌어요. 설마. 도연이 중얼거렸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더 이상 과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김철호와 관련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도연은 갑자기 깨달았다. 어머니, 혹시 강민이가 우리 집에 입양된 것도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순자가 망설였다. 박재원 씨가 고아원에 가시기 전에 누군가가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민이와 도연 씨를 함께 입양하도록 유도했을지도. 누가요? 김철호 측에서요. 만약 두 피해자의 아들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 싸우게 된다면 과거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럼 우리는.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조종당한 거였네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가 모두 없어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최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당신들의 아버지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도연은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은 진실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럼 용서해준다는 거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를 미워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나도 이제 복수를 생각하고 있거든. 강민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누구에게? 진짜 범인에게. 우리 두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까지 이용하려고 한 그자에게. 그날부터 두 형제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예전처럼 순수한 형제애는 아니었지만 공동의 목표가 생겼다. 아버지들의 복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건 역시 누군가의 계획 중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 앞에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19년 봄 평화롭던 박재원 가족의 일상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박재원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한 김미숙도 뒤따라 세상을 떠났다. 20년 가까이 따뜻한 부모 역할을 해준 두 사람의 죽음은 도연과 강민에게 큰 충격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 박재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상속 관련 회의가 열렸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 정민호는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다. 재산의 전부를 양아들 윤도현과 이강민에게 공동으로 상속한다. 유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남의 대형 빌딩 2채, 여러 부동산, 그리고 현금 수백억 원. 박재원이 사업가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호가 계속 읽었다. 이 유산은 두 사람이 평생 형제로 살아갈 경우에만 유효하며 만약 한 명이라도 다른 한 명을 해치거나 배신할 경우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도연과 강민은 서로를 바라봤다. 박재원이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형제애를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민호가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고인께서 별도로 맡기신 편지입니다. 유산 공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도연이 봉투를 열었다. 박재원의 친필 편지였다.
도연아, 강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희를 입양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사실 나는 1989년 동일 산업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 두 아버지가 모두 피해자였다는 것도. 도연과 강민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놀라워했다. 김철호는 내 대학 선배였다. 그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너희를 입양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편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김철호는 아직도 살아있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너희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남긴다.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거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다.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금고 비밀번호 515 너희가 입양된 날 안에는 1989년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있다. 최순자 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김철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두 사람은 박재원의 집으로 향했다. 서재의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두꺼운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걸 봐. 강민이 한 문서를 가리켰다. 김철호가 화재 당일 보험회사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 도연이 CD를 컴퓨터에 넣고 재생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내일 새벽에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진수가 범인으로 보이도록 증거를 배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이거면 충분히 김철호를 고발할 수 있어. 도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강민의 표정은 복잡했다. 형,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버지가 왜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살아계실 때는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도연도 같은 생각이었다. 혹시 위험했을까?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누구지? 강민이 중얼거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이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윤도현 씨, 이강민 씨 계십니까? 김철호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김철호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할까? 강민이 물었다. 일단 만나보자. 어차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문을 열자 한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다. 이것이 김철호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호입니다. 그는 의외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재원 사장님의 부고를 듣고 조문을 왔습니다. 조문이요? 도연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철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과거 일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박재원 씨가 무엇을 남겨놨는지도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강민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자료들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이 유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웃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죠? 왜냐하면 김철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이 일을 계속 파헤치시면 여러분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박재원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강민이 중얼거렸다. 아직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해볼 여지는 있겠죠. 김철호가 일어났다. 제 제안을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김철호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형, 정말 아버지가?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건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도연은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다. 싸우자. 끝까지.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도연이 강민을 바라봤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김철호의 방문이 단순한 협상 제안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배신과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도연과 강민은 김철호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들은 박재원이 남긴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형, 이 녹음 파일 분석 결과가 나왔어. 강민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음성학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 조작의 흔적이 없다고 해. 그럼 이걸로 김철호를 고발할 수 있겠네.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때 강민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형.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강민은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 문서 봐. 박재원 아버지의 회사 설립 자금 출처 명세서야. 도연이 문서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박재원의 사업 초기 자금이 김철호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김철호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다. 박재원의 입양,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김철호의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럼 우리는? 강민이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도어벨이 울렸다. 최순자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최순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도연 씨, 강민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사를 더 해봤는데. 최순자가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김철호가 30년 전에 저지른 일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문서에는 김철호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부정부패, 강제철거,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원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네. 1995년 김철호가 박재원 씨의 첫 번째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자인 척하며 돈을 빌려준 거죠.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아버지도? 네. 김철호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였어요. 아마 아버님도 나중에 진실을 알고 여러분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강민이 갑자기 일어났다. 형. 미안해. 왜? 나. 사실 김철호를 만났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 어젯밤. 그가 나를 따로 불렀어. 그리고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강민은 고개를 숙였다. 형을 배신하면 나에게는 따로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형의 진짜 정체를 알려줬어. 내 진짜 정체? 형. 형은 윤성호의 친아들이 아니야.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말이야? 김철호가 보여준 DNA 검사 결과야. 형은 김철호의 친아들이야. 그 순간 거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순자도 놀란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봤다. 그럼 도연이는 김철호가 윤성호 부부에게 맡긴 아이였어요. 강민이 계속 설명했다. 윤성호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비밀리에 입양한 거였고 나중에 김철호가 그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도 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도연은 벽에 기대앉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내가 찾으려고 했던 아버지의 복수는 내 아버지의 원수인 김철호에 대한 복수가 돼요. 강민이 말했다. 그래서 너는 김철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김철호는 너무 강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도연은 강민을 바라봤다. 20년간 형제로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순간이었다. 강민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이럴 거야? 형,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철호의 부하들이 들어왔다. 윤도연 씨, 김철호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도연은 강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정말
끝인 거지. 강민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대답이었다. 도연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최순자가 강민에게 말했다. 강민아,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 하지만 강민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자신이 형을 배신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또 다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김철호의 차에 태워진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었다. 각오는 됐나? 김철호가 물었다. 도연은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김철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30년 전 윤성호를 보는 것 같았다. 김철호의 본사 최고층 회장실. 도연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김철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김철호는 30년간 자신의 제국을 다스려왔다. 앉게. 김철호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민이에게 들었겠지만 자네는 내 아들이야. 김철호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 무슨 뜻입니까? 김철호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자네 어머니를 기억하나? 아니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거짓말이야. 자네 어머니는 살아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네 어머니 이름은 유미란. 내 첫사랑이었지. 김철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윤성호를 선택했어. 그리고 자네를 낳았지. 그럼 제 아버지는 윤성호가 맞는 거네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김철호가 미소를 지었다. 윤성호는 자네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입니까? 유미란이 윤성호와 결혼하기 전에 나와 관계를 가졌거든. 자네는 그때 생긴 아이야. 하지만 윤성호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자네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지. 김철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놨다. 유미란이 도연을 낳은 후 죄책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윤성호가 홀로 도연을 키우며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김철호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질투했다는 것. 그래서 1989년 사건을 계획한 거야. 윤성호를 제거하고 자네를 되찾으려고. 미친. 도연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계획이 꼬였지. 이진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성호도 죽고 이진수도 자살해버렸어. 그리고 자네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지. 김철호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그 후 20년간 자네를 지켜봤어. 박재원에게 자네를 입양하게 한 것도 내 계획이었고. 그럼 강민이와의 만남도. 그것도 내가 계획한 거야. 이진수의 아들과 자네가 함께 자라면서 서로 증오하게 만들려고 했지. 그럼 과거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 있으니까. 도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내 계획이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지. 자네들이 정말 형제가 되어버린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미안해. 강민아. 도연이 일어났다. 너도 모든 걸 들었구나.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복도에서 다 들었어. 김철호가 내게 거짓말을 했어. 김철호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나는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지. 도연이가 내 친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야. 진짜 아버지는 윤성호였어. 그럼 내가 형을 배신한 건.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지. 김철호가 말했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목적을 달성했어. 너희 둘의 관계를 파괴한 거지. 도연과 강민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에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도연이 김철호에게 물었다. 간단해. 너희 둘 다 제거하는 거야. 박재원처럼. 그 순간 강민이 갑자기 김철호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자식. 하지만 김철호의 경호원들이 즉시 강민을 제압했다. 강민아. 도연이 소리쳤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너무 바보였어.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야. 김철호가 권총을 꺼냈다. 감동적인 재회는 여기까지.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최순자가 들어왔고 그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왔다. 김철호. 체포합니다. 뭐? 김철호가 당황했다. 최순자가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방금 당신이 한 모든 말이 녹음됐어요. 박재원 씨 살해 자백, 1989년 사건 자백, 모든 게 다요. 김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경찰들이 김철호를 체포하는 동안 도연과 강민은 서로를 안았다. 형.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를 의심한 적이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예전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져버렸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형,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얼마나? 모르겠어. 아마 오래.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에 순수했던 형제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의심과 배신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다. 며칠 후 강민이 먼저 집을 떠났다. 형, 나 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강민이 떠나는 것을 보며 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20년간 함께했던 형제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너무 컸다. 5년 후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도연은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철호 사건 이후 그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약자를 돕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강민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사진작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5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도연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도연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아버지가. 김철호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봉투를 건넸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김철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도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가난 말기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다. 너의 어머니 유미라는 지금도 정신병원에 살아있다. 그리고 너에게는 형이 하나 더 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내 형의 이름은 김민준. 내가 유미랑과의 첫 번째 관계에서 낳은 아이다. 그는 지금 해외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강민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연이 지우에게 물었다. 형이. 김민준 형이 강민 씨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요. 도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이가 지금 어디 있죠?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어요. 하지만 형이 이미 그곳으로 갔어요.
도연은 즉시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5년 만에 강민을 만나게 될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파리에 도착한 도연은 강민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로 향했다.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강민의 모습이 보였다. 5년간 보지 못한 동안 그는 더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도연은 강민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갑자기 망설여졌기 때문이다. 과연 자신이 여기 올 자격이 있는가? 5년 전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 순간 갤러리 한쪽에서 강민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도연과 똑같이 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도연이 김민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정전이 되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어둠에 휩싸였다. 강민! 도연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곧 비상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강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옆에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민아! 도연이 달려가 강민을 안았다. 형! 형이야? 강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응, 나야. 괜찮아. 내가 죽는 건가? 아니야. 구급차가 올 거야. 하지만 강민의 부상은 심각해 보였다. 칼에 찔린 것 같았다. 형, 미안해. 5년 전에.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은. 아니야. 말해야 해. 강민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나 정말 후회했어. 형을 배신한 것.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이 나타났다. 감동적인 재회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왜 이런 짓을? 도연이 소리쳤다. 아버지의 복수야. 김철호를 감옥에 보낸 것은 너희들이잖아. 그건 정당한 처벌이었어. 내게는 상관없어. 아버지는 아버지야.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지만 김민준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강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원에서 강민이 깨어났을 때 도연이 옆에 앉아 있었다. 형, 고마워. 뭐가? 날 구하러 온 거. 도연은 강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5년간 연락도 안 하고. 아니야. 내가 먼저 떠났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5년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형제의 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화해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김민준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둘 다 죽이겠어. 김민준이 병원에 침입해 말했다. 하지만 도연과 강민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김지우의 도움으로 김민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형, 이번에는 함께 싸우자. 강민이 말했다. 응. 이번에는 진짜 끝내자. 두 형제는 손을 맞잡고 김민준과 맞섰다. 하지만 싸움 중에 김민준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사건이 끝난 후 도연과 강민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관계였다. 더 성숙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어느 날 도연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이상한 편지가 와 있었다. 강민아, 이거 뭐야? 편지에는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이너스 김지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김지우가 이제 복수를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철호, 형 김민준의 복수를. 형, 이제 어떻게 하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또 싸워야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복수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고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이 저주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강민이 도연에게 물었다. 형, 우리도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도연은 오랫동안 생각한 후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어. 우리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봐야지.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지우였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와 형처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대물림은 계속될 것이었다. 언제까지? 누군가가 용서를 선택할 때까지.